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대 이은지입니다. 자, 드디어 36강 농업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대단어 5단어는요. 인문지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단원의 첫 번째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이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서비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농업은 사실 수능이라든지 기존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된 주제는 아닙니다. 나오더라도 지리기 때문에 그 분포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출제되는 경향성이 큰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농업은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농촌 혹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뭐예요?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는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농업이 그야말로 자연 조건에 바탕을 두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식생, 토양과 같이 그러한 자연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연관이 돼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대도시권에서 우리 교회화에 의해서 배운 농촌 지역 그런 것도 배웠죠. 그리고 촌락의 입지라든지 변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한 번 더 한꺼번에 다시 묶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우리 최근에 나왔던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주 그 신문에서 선생님이 제목만 따온 건데요. 이 제목들을 지금 딱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 배웠던 주제들, 내용들이 한눈에 딱딱딱딱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겪고 있는 변화이면서 그리고 대책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이 기사의 제목을 유심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뭐를 배울 거냐면요. 농업은 어떠한 조건에 입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자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의 종류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도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분포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촌이라는 곳이 그 도시화 때문에 인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경지 면적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볼 건데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적응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빨간 별표, 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는요. 자, 이게 바로 지리에서 지역별 분포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물별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전통농업지역과 시설농업지역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배우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과 인구가 감소하는 촌락, 그리고 대도시권에서 배후농촌 지역이 바로 이 시설농업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벌써 세 번째나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농업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자연 상태, 자연적인 조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기후인데요. 물론 기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각종 기후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남한은 강수량 측면에서는 그 농작물의 종류를 결정짓는 딱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기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체크에 들어갈 게 뭐냐면 작물의 생육 기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는데요. 농작물은요, 식물은 이걸 맞아버리면 더 이상 생장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뭐죠?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 기간과 일치하는 혹은 농사가 가능한 기간과 일치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상기간, 무상일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우리가 농사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를 결정하냐면 어떤 작물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겨울 기온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바로 그 작물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추우면 식물은 못 자라잖아요. 하지만 추위에 강한 작물들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북한계선이 높겠죠. 아무튼 그 지역의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인지에 따라서 작물의 북한계선이 결정되고 분포가 달라진다.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농업기술의 발달, 시설농업의 발달로 극복은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는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해발 고도도 작물의 경작 시기라든지 작물의 종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채소농업과 같이 다른 지역과 채소농업의 그 수확 시기라든지 경작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에서 그래프를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무상일수예요. 지금 남부 지역은 무상일수가 이렇게 240여일이 되죠. 그만큼 농사가 가능한 기간이 길다는 거고요. 개마고원, 북한으로 가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 가능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작물의 북한계선, 최하늘 평균 기온이 결정을 짓는 건데, 지금 귤, 차, 대나무의 북한계선을 보시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나마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거고요. 이 등온선을 보면서 그 지역의 기후 특성도 알 수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서해는 여기까지밖에 못 자라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강릉 부근까지 자란다는 것을 통해서 동해안이 따뜻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후에서 했죠. 서해안과 동해안 비교했을 때 동해안이 따뜻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루가리라고 되어 있죠. 그루가리. 자, 그루가리가 뭐냐면 한 경지에서, 하나의 농경지에서, 똑같은 농경지에서 1년에 두 번 이상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그루가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이 논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제 쌀을 수확한 이후에 이제 늦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그 보리가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싹을 틔어서 초여름쯤에 수확하는 그런 형태의 그루가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가 그야말로 겨울을 이겨내려면 그래도 어떤 지역이어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루가리가 가능한 것은 이 중부 이남 지역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루가리의 정의는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요인에서 지형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지형과 토양도 농업 형태에 달라지는데 벼농사는 그야말로 논에서 우리가 벼를 키우는 거죠.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곳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범람원이라는 지형, 평야지대에서 벼농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에 동고서저 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누면 이 북동쪽은 밭농사의 비중이 높고요. 남서쪽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완만하기 때문에 논농사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 암석, 기반암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밭농사냐 논농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그림 제주도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자, 기반암이 그야말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 기반암의 특성이 이렇게 전리도 잘 생길 뿐더러 이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토양은요, 보수성, 수분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논농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뭘 한다? 밭농사가 대부분입니다. 제주도는요, 논농사가 1%도 안 돼요. 거의 다 밭농사나 안 그러면 과수농업이죠. 자,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형이 어떠한 기반암으로 되어 있냐도 농업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인데요. 농업은 물론 자연적 요인이 가장 1차적이지만 최근에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이 달라지면서 그 앞에서 배웠던 자연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통수단의 발달. 자, 교통의 발달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간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도시 근처에서만 이런 상업적 농업, 채소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러한 신선도가 중요한 상업적 농업이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좀 멀리 있더라도 시간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런 원교 농업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상업적 농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낙농업, 우유 가공품을 판매하는 건 낙농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 농업이 이 교통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농업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고유평탄면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조건의 변화도 이 농업의 형태라든지 작물의 종류를 결정짓는데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도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도시적 양식,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품질을 선호하고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요구를 합니다.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졌어요. 이제 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하루 세 끼 중에 오히려 밥 세 끼를 다 쌀을 먹으면 오히려 좀 그래요. 오히려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시리얼 같은 거 그런 게 먹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그게 좀 더 만족감이 높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어다 보니까 그러한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죠. 그다음에 시장 개방. 여러분 WTO라든지 우루과이 협상 같이 이제 전 세계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이 세계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값싼 가격으로 여러 가지 수입 농작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 농촌의 변화는 어떤 건지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걸 극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라든지 온실, 유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입지를 살펴봤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농업에서요. 인문지리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자료 해석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수능은 이런 암기 위주가 아니라 그 시험에서 딱 주어졌을 때 그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자료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라든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요. 공업에서도 또 나오고요. 서비스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인문지리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함께 볼게요. 지금 이 두 지역의 통계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노동 집약도예요. 그야말로 어떠한 땅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투입됐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됐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그야말로 경지 면적분의 지금 여기는 영농 시간이 아니라 농가 인구가 나와 있죠. 인구를 나눠 버리면 됩니다. 그죠? 자, 자본 집약도는요. 그야말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입됐냐 이거죠. 네, 자본액. 그 다음에 토지 생산성.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 물질이 나오냐 이거죠. 생산성. 그러면 여기서 나온 부가가치가 될 겁니다. 부가가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노동 생산성인데 이게 진짜 공업이라든지 서비스에도 계속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 10명의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어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은 10만 원. 어떻게 계산했죠, 여러분? 노동자 수. 요 농가 인구라고 적을게요. 농가 인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냐 이거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A 지역은요. 농가 인구가 20명이네. 아, B 지역보다 노동 집약도는 높은 지역이구나. 그죠? 자, 그 다음 A 자본 집약도를 비교해 볼게요. 경지 면적분의 자본액 3,000. 경지 면적분의 자본액. 자본은 여기에 더 많이 투입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토지 생산성. 경지 면적분의 1,500. 경지 면적분의 3,000. 같은 땅의 토지에서도 비교해봤을 때 B 지역이 토지 생산성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20명의 사람이 일을 해서 1,500을 얻었고요. 여기는 10명의 사람이 일을 해서 3,000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노동 생산성도 B 지역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자료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때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용어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 뭐냐면
아주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시면 농업도요, 결국은 이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스케일, 이 세계화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 뉴탐스널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하나하나의 주제를요, 여러 가지 자료로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한눈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농촌은요, 어떠한 측면에서 인구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농촌은요, 지금 농가 인구는 지금 딱 보더라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야말로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유소년층 감소했죠. 전체적인 인구도 감소했지만 거기서 지금 유소년층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으로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장년층의 비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엇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 인구 자체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청장년층의 인구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비중이 높다?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이 유소년층이 없으니까 각 학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 지역과 통합 혹은 폐교가 되면서 통폐합이 되고요. 청장년층이 없으면서 청장년층은 항상 한창 생산을 해내야 할 경제활동을 하는 층입니다. 생산연령층, 경제활동 인구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가 빨리 나타나고 고령화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 그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경지 면적의 변화를 살펴본 건데 여기서 잘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일단 볼게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영향으로 경지 면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나 기존 농촌에서도 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이 있어도 워낙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땅이 있어도 농사를 안 지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어봤자 그렇게 큰 수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경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경지 이용률인데 이 자료 자체로만 분석을 해봐도 경지를 이용하는 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 면적과 경지율,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두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경지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지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말장난 같죠? 근데 엄격하게 다릅니다. 가령 각각의 땅이 지금 이 네모 한 칸 한 칸이 1헥타르라고 쳤을 때 하나는 휴경지고요. 하나는 1년에 한 번 논농사를 짓고요. 여기는 논농사도 한 번 짓고 밭농사도 한 번 지어요. 두 번 짓습니다. 여기는 도시화가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경지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의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전체가 몇 헥타르죠? 4헥타르라고 봤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요. 가능한 땅은 3헥타르죠. 4분의 3 곱하기 100이 이 지역의 경지율이구나. 자, 두 번째 경지 이용률은 뭐냐면 그야말로 농경지 면적에서 경지 면적에서 실제로 재배를 한 면적이에요. 1년 동안 실제로 그 지역의 땅을 얼마나 농사를 지었냐. 자, 그러면 경지 면적은 지금 3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경지 면적 3 중에 실제로 농사를 지은 땅이 몇 헥타르죠? 2헥타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지금 두 번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지 이용률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한 번만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경지 면적 어떻게 돼요? 휴경지까지 합쳐서 3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이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 뭐라 했죠? 같은 땅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그루가리라고 했죠. 그 그루가리가 사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지 이용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경지 이용률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지금 그루가리 면적이 감소한 이유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경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에는 쌀 농사 짓고 보리 농사를 짓는 그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보리라는 것도 그렇게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루가리를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별표를 많이 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자, 경지 면적에 비해 농가 수의 감소 추세가 더 빠르다. 이것 때문에 농가당 경지 면적 어떻게 됐냐 이 말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경지 면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도시화 때문에. 그 다음 줄어드는데 지금 보시면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어떤 추세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죠. 실제로 경지 면적이 도시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00헥타르가 80헥타르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농가 수, 원래는 100가구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40가구밖에 안 산답니다. 왜? 다 도시로 가버렸대요. 이때는 지금 농가당, 호당 경지 면적이 몇 헥타르죠? 1헥타르예요. 그런데 경지 면적이 감소한 추세보다 농가 인구가 감소한 추세가 더 빠르고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호당 경지 면적은 뭐 2헥타르가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멘트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영농 방식의 변화예요. 영농, 농사를 짓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요. 근데 농사는 지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대신해준다? 최근에 기계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투입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같은 땅에 1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쌀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제 기계 한 대로도 충분히 기존과 같은 생산량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10명이 일해서 100가마니를 생산하는 거나 한 명이 기계를 가지고 100가마니를 생산하는 거라 어디가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한 명이 기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영농의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치로 노동 생산성, 토지 생산성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기술이 좋아졌어요. 화학 비료라든지 그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기술이라든지 자본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같은 크기의 땅에서 생산성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까지 우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요, 원래 산이 되게 많잖아요. 산도 많고 사실 국토의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n분의 1로 쪼개면 그렇게 1인당 한 가구당 가질 수 있는 경지 면적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1헥타르 미만의 농가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케일이 작으면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생산비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 혼자서 원료를 수입하고 혼자서 씨앗을 사고 혼자서 농약을 사는 것보다 여럿이서 한꺼번에 원료를 주문하면 뭐가 좋아요? 단가가 저렴해지죠. 생산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농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에서 이러죠. 규모의 경제. 여럿이서 한꺼번에 같은 활동을 할 때 똑같은 자본, 혼자서 100만 원을 투입한 것보다 여럿이서 1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면요, 그 효과가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농 규모가 확대되고, 즉 농업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 같이 그런 스케일이 큰 영농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어릴 때 그 델몬트, 선키스트 이런 미국 농업회사 같은 그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지금 또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키위. 여러분, 키위 회사 중에 뉴질랜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키위 회사가 제스프린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영농의 스케일을 키워서 생산성도 좀 높이고 효율성도 좀 높여서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왜? 혼자서 하면요, 이게 발전 속도도 너무 늦고요, 오히려 단가가 더 비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변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작물별 변화를 보시면 기존의 쌀이라든지 보리같이 주로 먹는 곡식, 식량 작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비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쌀은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채소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축산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증가하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농업의 형태도 바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물론 우리나라 농업이 총 경지 면적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식량 작물의 비중은 더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죠. 지금 양도 줄고 퍼센테이지도 줄었으니까. 그런데 대신에 채소라든지 과실들과 같은 작물은요. 즉 상품 작물, 이런 원예 작물과 같은 거는요. 기존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요. 이런 쌀하고 보리 같은 거는 자급종 농업에 해당했어요. 이제는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판매하려고 하는 농업, 상업종 농업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뭐예요? 옛날에는 쌀보리 중심의 농업이었다면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영농의 다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 작물들은요. 주로 집약적인 토지이용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땅을 놀리지 않고 뭔가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뭔가 상품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설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상품의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몇 가지 영농 방식의 변화, 농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봤다면 자, 이 그림 작년에 평가원 기출문제 그림입니다. 농업이 문제로 제대로 나온 작년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먼저 지금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은 뭐니 해도 뭐다? 쌀이라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그 자체가 쌀농업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지금 쌀 농사를 참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이런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는 조금 제외시키고 보겠습니다. 도별 단위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문제를 풀 때도 도별 중심의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농업 비중도 낮을 뿐더러 조금 도별과 비교했을 때는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별 중심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쌀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어떠한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높냐면 당연히 평야지대, 범람원이 넓은 대하천의 하류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충남, 전북, 전남에서 아주 재배 면적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 지역이 특히 전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전통농업 지역 중에 대표고 또 인구 고령화가 많이 됐다는 인구 측면에서도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인구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산지 비중이 낮은 강원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그 산지 비중이 높거든요. 충청북도 이 북동부 지역은 특히 산지 비중이 높아요.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과 비중이 낮죠. 물론 제주도는 가장 거의 없고요. 논농사를 거의 하지 않고요. 자, 반면에 이 맹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맹류. 우리나라는요. 이 맹류를 거의 그냥 보리라고 취급을 해요. 맹류는 이제 보리도 되고 밀도 되는데 맹류하면 우리는 거의 보리 농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맹류, 즉 그루가리 작물은요. 그야말로 한계선이 있었죠. 이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역적인 편제성이 쌀보다는 보리가 훨씬 커요. 안 하는 곳, 그러니까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차이가 보리가 더 크다고요. 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제성이 낮다는 거, 이것도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야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주 따뜻한 지역인 전남과 전북에서 맹류 비중이 높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탐스런에 있는 자료보다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과수인데요. 이 과수는
이것만 딱 기억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과수 재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도는 경상북도입니다. 그 다음이 제주도예요. 여러분들 과일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는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집어주는데 경상북도가 1위예요. 그 다음이 제주. 물론 제주는 그 논농사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과수 재배 비중으로 치면은 또 독자적으로 딱 보더라도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도 체크가 되시죠. 비중으로는 높지만 양으로는 경상북도가 1등.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를요. 이 주곡 작물과 즉 식량 작물과 상품 작물로 나눠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쌀하고 맹류가 있는데 쌀은 그야말로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범람원이라는 지형에서 잘 이루어지는 농업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급률이 높은 작물이에요. 나중에 우리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에서 한번 체크하는데 거의 100% 내외의 자급률을 자랑하고 있죠. 국내 생산, 국내 소비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식생활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시장 개방이 되면서 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맹류는요,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가능한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우리나라 주곡 작물과 식량 작물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다? 생산량도 줄고 비중도 줄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비량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반면에 상품 작물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상품 작물, 원예 작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상품 작물 판매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자, 채소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 꽃을 먹을 수도 없고 판매하려고 키우는 건데, 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식생활이 변하고 그 다음에 교통 발달이라는 좋은 사회 경제 조건이 마련되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근교 지역은요, 대소비지,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시설 재배 형태로서 아주 집약적인 형태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좀 불리한 지역이에요. 대도시와 멀기 때문에. 하지만 유리한 기후 조건에다가 편리한 교통까지 마련되면서 지금 원교 지역에서도 원예작물 재배 비중이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시설 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라든지 대전, 대구, 이 부산 근처, 대도시 근처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산지 비중이 높은 강원도라든지 식량 작물의 비중이 높은 전남 남북도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상품 작물 재배 면적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원교 농업의 예로는요, 원교농업에서 우리가 이 고랭지 채소농업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니 해도 고랭지 채소농업하면 대관령 일대,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전국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했어요? 소백산맥 서쪽에 진안고원 일대도 고랭지 농업으로서 아주 유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비중도 높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원교 농업이고요. 사실 자료는 없지만 이 남해안 일대는 겨울철 온화한 기후를 이용해서 월동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서 전국에 김장김치로 판매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품 작물은 이제 축산물인데요. 이 고기라든지 그런 낙농업 가공품도 주식은 아니고 거의 판매하려고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목축업은 이제 유구, 이제 고기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기업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업은 그야말로 우유 가공품이에요. 자, 당연히 우유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곳이 어디겠어요? 인구가 제일 많은 수도권 일대겠죠. 그래서 그 경기도 일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한우는요, 얘는 어디 사냐면 강원도에 많이 살아요. 얘는요, 경기도에 많이 삽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보다 그러니까 한우수가 많대요. 자, 아무튼 이런 유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 조건을 더 중시해가지고 그런 넓은 대지라든지 그런 곳에서 키우는 반면에 이런 낙농업의 원료가 되는 그 젖소는요, 이런 대도시 근처에서 신선도를 좀 더 중요시해가지고 판매량도 많고 이러니까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되면서 이 또한 지금 남쪽으로 확산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그 전체적으로 식량 작물하고 그 상품 작물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선생님과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작물별 재배 면적 비중이에요. 단, 쌀, 맹류, 옥수수가 있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나다가 어떤 작물에 해당을 할까? 자,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예를 봤으니까 다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옥수수 하면 어디죠, 여러분? 강원도죠.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양이 아니라 비중이기 때문에 전국 대비 비중 강원도가 월등하다. 이거는 옥수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쌀하고 맹류가 중요한데 선생님 쌀하고 맹류는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편제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편제성. 지금 가하고 나중에 어디가 편제성이 더 커요? 상대적으로 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나는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죠. 왜? 맹류는요, 보리라 같은 거는 그루가리 작물이에요. 조건이 돼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북한 개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제성이 더 큰 이 나가 맹류가 되는 거고 이게 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쌀, 맹류, 가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보시면 이 나는요, 그래도 전국 단위죠. 비중이. 그래서 이게 그래도 편제성이 낮은 쌀. 왜냐면 쌀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거니까 주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전라남북도의 편제성이 높은 맹류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상북도와 제주도 특히 경상북도가 월등하게 재배 비중이 높죠. 이거는 선생님 기억하라 했죠. 경상북도가 1등인 거는 바로 뭐다? 과수. 그래서 과일 중에서 명품 과일, 이 경상북도 출신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이 농업에서 비중은 거의 도별 비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도시화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 작물이 나와 있고요. 여러 작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비중이 나와 있는데, 가는 이 세 개 후보군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찾을 것 같습니다. 왜? 쌀농사의 비중이 거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제주도 C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와 강원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지형을 떠올리면 돼요. 지형. 어디가 산지 비중이 훨씬 높아요. 강원도가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쌀농사의 비중이 낮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경기에 비해서는 지금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면적이 아니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지금 캐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가 강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기에 해당하는 A가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 앞에서 주제를 정리를 했고요. 지금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전통농업지역과 시설농업지역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지금 언급을 했듯이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전통농업지역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농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업이 뭐죠? 쌀 중심의 농업입니다. 논농사 중심, 쌀이나 보리,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농가의 비중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그 외 소득의 비중은 낮습니다. 반면에 시설농업지역은요. 대도시 주변에 입지를 해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화 과정의 영향으로 배후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겠죠. 우리 대도시권에서 배후 농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구성도 이질적이고 거기다가 농사만 짓는 사람의 비중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농업 이외 2차라든지 3차 산업에서 소득을 얻는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징이 시설농업 지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험농민이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방적, 집약적, 그 다음에 노지 재배냐, 시설 재배냐. 노지는요, 선생님 맨 땅에 키우는 거, 특별한 시설을 취하지 않고 그야말로
농사가 가능한 기간 동안만 키우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뭐 시간 투자라든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는 조방적인 토지 이용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요. 1년 4계절 내내 시설까지 지어가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노동력도 많이 투자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농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잡으면 지금 우리 농촌은요. 너무 인구가 고령화됐어요. 왜? 청장년층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낙후된 농업 지역을 좀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 부분,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뭐다? 그것을 대신해 줄 기계를 지원을 해주고 그 기계화를 좀 더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도시하고 농촌은요. 지금 소득 격차가 더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농촌을 잘 살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농촌의 소득 증대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장소를, 그 장소 그 자체를 마케팅화 시키는 거죠. 장소 마케팅.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에 농산물의 브랜드화, 지역 축제, 경관 농업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줄 거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유통구조. 이거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농부 입장에서도 너무 안 좋고요.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농산물은요. 거의 40%에서 80%가 이 유통비랍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야말로 이 배추를 1,000원에 넘겨줬는데 우리는 그걸 살 때 10,000원에 사는 거야, 한 포기에. 그러면 그 9,000원은 그 중간 유통 단계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단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간소화시키면 되죠. 직거래라든지 뭐 이제 그 쇼핑몰과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라든지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을 먼 거리를 이동시키지 않는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최대한 그 지역 근처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운동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식품의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친환경적 농법이라든지 그런 무농약, 유기농업을 우리가 좀 더 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농산물 수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마트에 가더라도 칠레산 포도라든지 뭐 어디 외국의 농산물들이 수입산이 왠지 비싸야 될 것 같은데 훨씬 싸죠. 왜냐하면 그렇게 수입된 농산물들은요. 그야말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아주 대규모로 농사를 지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싸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더라도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세를 철폐를 하는 이런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에 따라서 관세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가격 경쟁력에서 좀 떨어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에서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이죠. 그래서 고품질.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안이라든지 여기서 친환경적, 좀 더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그런 고급화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주 낮은 식량 자급률이 문제점이 돼요. 거기다가 이 식량 자급률하고 선생님이 곡물 자급률하고 같이 가져왔는데 식량 자급률은 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사료,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포함시키면 이렇게 더 떨어져요. 왜? 동물들의 사료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옥수수인데 우리나라는 옥수수의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옥수수는 거의 100% 가까이 수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먹는 평소에 빵 같은 거 자주 먹는데 그 밀,
재료가 되는 밀도 거의 100% 수입을 합니다. 아무튼 식량 자급률도 안 그래도 낮은데 사료까지 포함시키면 이 옥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낮아져 버려요. 알겠죠? 아무튼 낮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료죠. 자, 한번 보시면 가장 자급률이 높은, 자급률이라는 거는 소비량분의 생산량, 국내 생산량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00%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히 자급률이 가장 높은 쌀이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뭐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게 바로 뭐냐면 맹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두류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도 적었고 지금도 아주 낮은 이게 바로 옥수수와 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쌀하고 맹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류는 잘 묻지 않아요. 두류는 잘 묻지 않고 옥수수하고 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급률은 떨어지고 그만큼을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액은 증가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 수입 곡물의 품목별 비중, 옥수수가 아주 월등합니다. 이거는 주로 무슨 용으로 수입하는 거다? 이거는 거의 사료용으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길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우리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 탐수란 교재에도 이게 따로 언급돼 있죠. 탐수란 자료에서 이 지리적 표시제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포도주 하면 선생님은 이 지역이 생각이 나요. 프랑스 보르도. 그죠? 뭐 그 위스키 하면 스카치. 그게 다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보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녹차죠. 녹차하면 보성.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농산품이라든지 가공품, 특산품을 명품화 시켜주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상표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가치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좀 더 비싸도 이거 브랜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 농가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대안으로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죠. 오히려 지리적 표시제는 점점 이렇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각 그 지역별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있는 지역과 그 특산품들인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막 군침도 돌고 그죠? 맞다 이러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리적 표시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그 지역의 장소 마케팅으로 이용이 됩니다. 왜? 보성하면 녹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녹차밭을 보기 위해 또 관광 여행을 또 떠나죠. 그리고 거기서 매년 그거와 관련된 축제도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장소가 그 지역의 이미지 상품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고 그것을 적절히 잘 이용한 사례들로 가끔 시험 문제, 답사 코스 문제, 견학 문제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주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한 곳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리를 해두시고 체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이건 또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뉘앙스인데 경관농업 이것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농촌의 대안입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의 경관이 하나의 장소 마케팅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경관이 농업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 경관 농업이에요. 제주도의 유채꽃, 그리고 모의고사에 자주 언급됐던 고창의 청보리밭, 그 다음에 평창의 메밀꽃. 자, 그 다음은 푸드마일리지와 로컬푸드인데요. 우리 지구상에 남겨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드마일리지와 탄소 발자국을 안 남길수록 좋죠. 자, 이 푸드마일리지는요. 그야말로 마일리지. 우리 항공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면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런데 이 푸드마일리지는요. 그만큼 먼 거리를 그 식품이 그 농작물이 이동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멀리서 이동하면 푸드 마일리지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지구상에 CO2를 많이 남기겠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정성 확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수입산에 비해서 국산 농작물들이 훨씬 푸드 마일리지도 짧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CO2 배출량도 적은 친환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도 훨씬 더 높죠.
거기다가 신선도도 당연히 높고요.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봤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자료 분석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살펴볼 거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자료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수업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